자, 그러면 이어서 월간 부동산 4월 회장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속 인상, 부동산 시장의 여파는입니다. 자, 지난 4월 14일이었죠.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이 됐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지난해 8월부터 11월 그리고 올해 1월 또 올해 4월까지 총 4차례가 이제 연속으로 인상이 된 건데요.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면서 대출금리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들 또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평론가님,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현재 시장 현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그럼 보통은 이제 기준금리가 오른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는 투자 상품에 대한 돈이 몰리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투자 상품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내용이죠. 근데 꼭 지금 시장에서는 꼭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오히려 은행들이 이제 가상금리를 사실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이제 안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금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우리가 보통 대출금리 하면 뭐 코픽스라든지 아니면 채권금리에서 가상금리 더한 다음에 우대금리를 빼서 이제는 사실 금리가 나오는데 네. 이런 가상금리를 조정을 통해서 오히려 금리가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은행들이 조절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대출금리 많게는 현재 한 0.5%포인트 정도 이제 낮췄고요. 시중은행들이.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0.5% 정도 포인트 정도 내렸고 그다음에 주택담보 혼합형 같은 경우도 0.45%포인트 정도 내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상금리를 사실 더 내림으로써 수요자들이 많이 금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은행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자금을 계속적으로 이제 은행들은 이제 받쳐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가 사실 안 좋았다가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는 서초 강남 중심으로 약간 꿈틀거리는 부분들이 지금 느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니즈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들이 대출을 이제 조정하려는 모습들, 대출을 더 늘리려던 어떤 정책적 모습들도 나와보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대출이 더 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모니터링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향후 전망을 본다 그러면은 부동산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기대를 좀 걸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는 규제 완화 부분이겠죠. 네네. 뭐 LTV라든지 뭐 공약집을 본다 그러면 말 그대로 뭐 90%. 그다음에 뭐 일반 수요자 같은 경우는 80%까지 LTV를 늘려주기로 했던 공약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 심리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부동산 쪽으로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 임대차 갱신이 이제 만료가 되잖아요. 8월 달 되면은 네. 이제 7월에 끝나고 8월부터 새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전세자금 수요가 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돈이 또 풀리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이제 대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물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당연히 차주 중심으로 금리에 대한 압박 때문에 대출이 안 이루어지게 되고 대출이 안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 쪽으로 돈을 흐르지 않다 보니까 네. 기세는 꺾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또 반대로 갈 가능성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한 시장이다라는 게 지금 4월 그리고 5월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그동안 그래도 잠깐 조금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듯 했던 거래량이 다시 위축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또 은행의 움직임들 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를 보완해주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그동안 줄어들었던 거래량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 환원법으로 부동산을 판단해 보면 수익을 종합 환원 이율로 나누면 가격이 됩니다. 네. 근데 수익을 종합 환원 이율로 나눈다는 게 종합 환원이 분모거든요. 수익이 월세나 전세라면 수익이 높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근데 분모인 종합 환원 이율 이자가 높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올라가는 그 속도와 또 올라가는 폭이 문제거든요. 지난해 연말 그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금년도에 상반기에 한 3-4번 정도, 하반기에 한 4-5번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총 6번에서 7번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역전금리 때문에도 다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집을 살 때 레버리지 효과로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만약에 5%, 4%로 받던 게 6%, 7%가 되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계 소득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택을 사는 게 망설여지거든요. 지금 대출 금리가 벌써 5에서 6% 정도 되는데요. 아마도 제 예측에는 아마도 이번 달에나 다음 달에 한번 금리가 한번 올라갈 걸로 예상하는데 가을쯤 되게 되면 대출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6에서 한 8%될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기성세대의 50대, 60대가 결혼할 당시에는 이자율이 10%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저금리가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가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요. 적어도 주택담보대출은 7, 8%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집을 살 때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집을 살 때 또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미 고정금리는 5% 후반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빚을 지어가면서 또 이것도 1, 2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을 지어가면서 집을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임대차 3법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5%를 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지금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려고 해요. 그래 되면 또 전월세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8월 이후에 신규 계약들은 또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 권 전문가 말씀하신 대로 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또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들 이런 사람들은 갭이 좁아진 경우에는 뭐 투자를 해도 관계없다고 보지만 내 집 마련에는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 당선자가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네. LTV를 80%까지 그리고 보통 다른 사람들은 70%까지 해준다고 했고요. DSR 적용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미래 소득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 대출을 줘서 내 집 마련에 길을 열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약했던 그 정책들이 조금 더 하루빨리 좀 구체화돼서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 이 금리 인상 기조는 국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시장들이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는 중이죠. 미국과 캐나다 등이 그렇습니다. 시장에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던 거고 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금리가 인상이 되겠다라는 시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높죠. 높아요? 또 그럼요. 올리나요? 그럼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이후에 첫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가 상승, 성장 둔화가 모두 우려되지만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더 우려스럽다. 그 뜻은 뭐냐면 추가 금리 인상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저는 이제 시장에 시그널을 내비쳤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강조했던 게 선제적인 시장에 시그널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먼저 정책적 시그널을 내놓겠다는 게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이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추가 인상은 분명히 이뤄질 것이다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해 보겠고 네. 변수로는 역시나 이제는 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위원회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0.5%포인트 정도 한 번에 오르는 이런 빅스텝은 이미 5월에 올리기로 기정사실화 돼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자본이 유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당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또 오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창용 총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가계부채는 이제는 계속적으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계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된다? 그럼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세 번째로는 임금 인상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명목 임금을 계속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임금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임금 인상 오르면 가만히 있나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물건값을 높이겠죠. 물건값 높이면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이게 악순환이 돼버려 갖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임금이 고임금 상태로 가다 보니까 계속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부분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임금은 계속 높아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안 하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변수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추가 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차주의 압박 대출을 받아서 집을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라든지 그 금리가 좀 높은 상태에서 고금리로 받으신 분들은 굉장한 좀 압박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될 경우에 가장 이제 마음을 졸이시는 분들은 아마 영끌족일 겁니다. 특히나 이 영끌족에는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9년에 이제 2030 세대의 가계대출 비중이 30%에 육박했다라고도 나오거든요. 사실 부동산의 시장에 접근을 하면서 대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는 한데 이 대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다주택자, 1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 각각 또 상황이 다를 겁니다. 이들의 예상 시나리오가 어떤지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두 분께 모두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교수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다주택자는 그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양도세, 중과세를 지금 그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기를 타서 팔아야 된다고 봐요. 팔아야 된다. 네, 저는 팔아야 된다고 봐요. 향후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세율만 낮을 뿐이지 일가구 1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물릴 계획입니다. 애당초 후보자가 이거를 면제하기로 했던 건데 아닙니다. 이거는 종부세 물릴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는 집을 파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한다고 하면 주택 공급의 속도가 문제지 공급은 계속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서의 무주택자라면 청약 시장을 노리는 게 제일 좋고요. 사전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대 사전 청약이 한 8만 가구 정도가 나옵니다. 작년에 3만 200가구 정도 했는데요. 이 8만 가구 정도의 사전 청약은 서울과 경계가 붙어 있는 이 3기 신도시예요. 거의 서울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 지역은 분양을 받았다가 청약을 했다가 나중에 취소해도 됩니다. 그래도 청약 통장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노리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이전 수요 같다면 또 무주택자나 이전 수요 같으면 이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 또 개발 가능성이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좀 발품을 팔아서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끌족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는 분명하게 이 그 변동금리로 받았을 겁니다. 하루빨리 고정금리로 바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정금리 대출 방식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고정금리로 바꾼다면 향후에 일반 대출이 6%, 7%, 8% 될 때 아직도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가 높지만 5%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꿀 수 있다면 고정금리를 바꿔서 견디는 게 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또 다양한 해결 방안을 좀 체크를 해 주셨어요.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이 납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오늘 시청자분들은요. 그냥 엄청난 득을 얻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몰랐던 우리 교수님 목소리를 통해서 앞으로의 정책을 미리 좀 들었던 느낌? 그래서 힌트를 조금 이렇게. 맞아요. 좀 네. 방향성이 잡히는 느낌을 받으셨을 아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알려진 거와 다른 얘기를 좀 하셔서 요거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대표적인 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이거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말씀처럼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쵸? 시장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는 뭐 기정사실화 돼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정책적으로 말씀처럼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정말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 규제가 그대로 온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파시는 건 뭐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주최한 그 임대차 제도 관련 세미나를 제가 직접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그 임대차 제도, 특히 이제 임대 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만 합산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임대 사업자를 위한 제도는 대부분 다 완화하되 나중에 매각할 때 매각 차익에 대한 건 합산 과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캐피탈 게인 매각 차익을 임대인이 다 가져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이걸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가구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를 낸다면 현재 진입시장은 낮아질 수 있지만 향후에 8대 양도세는 합산과세 될 수 있다는 가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게 합산과세에서 종부세나 또는 그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고 재산세도 내는데 이거는 별도 합산으로 갈 거죠. 별도로 갈 겁니다. 그러나 매각할 때의 합산은 아마 그대로 합산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한 힌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시장에서 빨리 반응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이제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흐름 그대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간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과세 세율이한 부분에 압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다주택자 중심으로. 그러면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 분위기가 있겠고. 네. 근데 지금 시장의 거시적인 정책, 그러니까 흐름을 본다 그러면 단기 유동성이 너무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유동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금리를 올리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기 자금들이 시중에 지금 오늘 25일이죠. 25일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행 자료를 봤더니 1,700조나 됩니다. 지금 단기 부동자금이. 이게 지금 투자 상품으로 계속 딱 머물러 있거든. 지금 투자할까 말까 이런 자금이다 보니까 아마 부동산에서 시그널만 나오면 만약에 이 단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흐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굉장히 뭐 안정화돼 있다 그러지만 저는 네. 반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또 심한 시장으로 흐를 가능성은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떤 대출이요. 네네네. 대출을 우리가 이렇게 대출 규제에 대한 해답을 평론가님께서는 어디서 찾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대출 규제는 어차피 지금 계속적으로 완화적인 추세로 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는 DSR 쪽은 뭐 공약에서 나오진 않았던 부분이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게 LTV와 더불어서 DSR 규제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만약에 정말로 새 정부가 이제는 LTV는 이제 공약한 상태고 DSR까지 만약에 완화시켜 준다 그러면 사실 대출 증가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내 집만 원의 타이밍은 거기서 좀 잡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DSR이 안 풀어진다 그러면 사실 뭐 LTV만 높여봤자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 LTV 자체는 이제 80% 약속을 했고요. 일반인은 또 70%, 세계 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주는데 DSR인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40%까지는 이제 인정을 하고 그 이상은 아마 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1,900조가 넘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가계부채가 1,250조일 때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막 내놨는데 이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지금 1,900조가 넘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관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DSR 자체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완화되지 않을 거라는 거. 아까 제가 전제에 말씀드린 거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제도가 2000년도 7월 10일 날 그 폐지됐습니다. 요걸 다시 부활시킨다고 그러면 부활시킬 겁니다. 부활시키는데 시키는 과정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산 과제가 별도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 그러면서 양도세는 합산 과세가 될 때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고 싶어요. 결정난 건 아닌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지를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집을 사면서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대출 부담이 늘어난다면 수요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의 중요성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몇 차례 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대출 이자의 답답함을 느낄 실수요자들이 좀 숨쉴 구멍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겠습니다.